안녕하세요. 수석행정타 TV의 정진석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특별 게스트로 잘생긴 미남 변호사님을 모시고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유한 변호사라고 합니다. 제가 뭐 미남은 아니고요. 예, 미남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유한 변호사입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소속이랑 그다음에 네. 뭐 전문 분야를 주로 어느 쪽으로 하시는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법무법인 조율이라는 곳에서 구성원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변호사를 시작한 지는 이제 한 9년 차. 와, 9년 차. 네, 그리고 이제 주로 하는 소송은 이제 부동산 관련된 소송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형사 관련된 사건, 네. 형사 사건도 네, 두 분야를 좀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오늘 이제 잠시 후에 행정사가 하는 특별한 업무가 있는데 네, 그 업무와 그다음 변호사님과 어떻게 하면 또 협업을 할 수 있는지 그 얘기를 잠시 후에 오늘 이제 전문 분야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방송 첫 제목에 아마 이제 뭐 MPL이라고 해서 검색을 찾을 사람이 저희 유튜브에 과연 얼마나 있을까 싶긴 한데요. 일단 MPL이라는 걸 잠깐 이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아마 인터넷에 아니면 뭐 지나가는 얘기로 MPL을 뭐 들어봄직한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변호사님이 생각하시는 뭐 MPL 어디서 뭐 들어봤거나 뭐 어떻게 좀 접한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네. 뭐 MPL 관련된 거는 그냥 뭐 부실채권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부실 채권만 이렇게 매입을 해가지고 싼 값에 그걸 대신 이제 채권 추심하는 업체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 맞아요. 네. 그 업체들이 사실 소송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네. 채무자 상대로 네. 소송을 하고, 특히 이제 채무자 상대 소송을 한 다음에 이제 뭐 판결문을 받아서 네. 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음. 채무자들의 상대로 이제 채권자 취소 소송, 뭐 음. 사회행위 소송이라고 하는데, 아, 이제 채권을 그 이제 회수할 목적으로 네. 이제 그런 소송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네네네. 뭐 사회행위 취소 소송은 워낙에 흔한 소송이고, 네. 네, 굉장히 사례도 많고 네. 하는데 그 주 채권자 소송을 하는 네, 주체가 네. 그런 대부업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아, 네네. 네.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운 용어가 나왔는데, 네. 사회행위, 네. 취소소송. 이런 게 그러면 채권자 입장인 거죠? 그죠. 채권자가 네. 이제 채무자하고 어쨌든 제3채무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채무자하고 제3자 정확히는 걔네들 간에 이제 어떤 사회 행위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채권자가 네. 채권을 갖고 있는데 채무자가 그 채권을 회수당하지 않을 목적으로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이런 거를 제3자한테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오. 뭐 매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3자하고 이제 허위의 채권 계약을 맺어서 뭐 근저당권을 설정을 한다든지 담보를 설정을 한다든지 그러면 네. 이 채권자들은 이제 공평하게 채무자 재산을 안분해서 배당을 받아가야 되는데 안분. 네, 안분해서 배당을 받는데 이제 그런 게 침해가 되니까 네. 그거를 이제 막는 소송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확실히 게스트가 다릅니다. 네. 그 전까지 오셨던 분하고는 네, 단어부터 어려운 단어. 네. 사실 유튜브 저희 채널 구독자가 네. 있긴 하지만 네. 실제 들어오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앞으로 많아질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방송을 듣다가 갑자기 무슨 얘기야 하면서 물음표를 땡땡땡 네.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씩 오늘 뭐 행정사가 하는 업무, MPL 관련된 등록 관련된 업무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 업체가 그리고 이제 이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님의 어떤 도움이 여기서 필요한지를 잠시 후에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먼저 MPL이라고 검색을 해서 들어오신 분은 저희 지금 아마 감독님이 이미지에 아마 넣었을 겁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뭐 은행이라고 쉽게 보면 은행에서 이제 대출해준 어떠한 이제 대출 금액이 있을 텐데 그게 회수가 안 되어서 이걸 받을 수 없는 채권을 보통 부실채권이라고 하는데 이걸 보통 NPL 해가지고 영어로 Non-Performing Loan 이렇게 해가지고 NPL 그래서 약자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저도 업무를 하면서 좀 익혔는데 저희 사무실에 이제 사무실이 여의도에 있다 보니까 금감원이 여의도에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의도에
금감원에 등록하는 업무 중에 대부 채권 매입 추심업이라는 그런 업무가 있는데 이거를 저희 사무실에 문의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정사는 이제 말 그대로 어떤 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업을 하는 인허가가 필요할 때 저희가 이제 도와주는데 금감원도 실제는 민간업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융위원회라는 행정기관에게 위임을 받아서 하는 이렇게 금융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곳이 금융감독원입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민간업체이지만 행정기관처럼 일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러한 인허가를 좀 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대부채권 매입 추심업이라는 요 업무를 하면서 저희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가 궁금한 거 하나 네. 있는데 그 대부업의 등록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 등록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첫 번째가 네. 이제 그냥 업무의 유형에 따라 좀 다른데요. 업무 유형에 따라. 보통은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내가 금융기관처럼 대출을 해주는 대부업. 그리고 이미 대출했던 거를 다시 사오는 걸 대부채권 매입 추심업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대부채권 매입 추심업, 그다음 대부업 중간에서 또 연결해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걸 대부중개업. 그래가지고 이 세 가지로 업무 영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보통은 기본적으로 개인은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법인은 1억 정도만 있으면 대부업을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결국 자본금. 맞아요. 자본금을 가지고 하는데 보통은 금융감독으로 안 가고요. 이것 또한 일반 시군구로 다 위임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대부업 관련된 게 제일 많이 업무가 많이 몰리는 곳이 강남입니다. 그래서 강남구청에는 이러한 대부업 관련된 업무를 정말 잘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는 대부업 관련된 업무를 잘 많이 안 해보시는 주무관님도 계셔가지고 그 주무관님께 반대로 저희가 알려드리기도 하기도 해요. 그런데 대부채권 매입 추심업은 이런 업무는 좀 더 어렵다라고 보아서 자본금을 5억으로 하고 있고 이 업무만 금융감독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서 보통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시군구에서 관할을 하고 있고 대부채권 매입 추심업은 금감원에서 보통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예외적인 게 있어요. 어떠한 특정한 대부업이 좀 갑자기 장사가 잘 됐어. 그래서 서울시만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뭐 채권을 대부를 해준다라고 하면 이러한 업무는 다시 금감원으로 또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냥 처음 하는 신규 업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업, 대부중개업자는 시군구. 그래서 가까운 저희가 이제 서초구에 있잖아요. 그래서 서초구청에 거기에 등록을 받으면 되고 대부채권 매입 추심업 이미 대출해 주었던 채권을 다시 사오는 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보통 부실채권 처음부터 나갔던 이미 대출해 줬던 채권은 원래 이전이 원래 제한돼 있거든요. 아니 내가 어느 은행에 대출을 받았는데 나도 모르게 딴 사람이 채권자가 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갚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원래 대출을 해줬던 곳에서 함부로 동의를 안 받고 이전은 안 되거든요. 다만 아까처럼 부실채권 NPL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부실이 되고 나면 보통 부실이 뭐 바로 부실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일정 이상의 이자를 안 냈다 그러다가 3개월 정도를 미납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부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은행에 이제 아니면 다른 곳에 이제 매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매각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지금처럼 대부채권 매입 추심업 등록된 업체만이 이걸 이전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금액을 아무나 또 이전하면 또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본금을 5억으로 현재는 하고 있고 이러한 업무는 보통 금융감독원에서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 방송을 들어오는 분들은 일단 대부업에 그래도 관심 있는 사람이겠거니 하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대부업, 대부채권 매입 추심업, 대부중개업 이러한 업무가 이제 대부업 관련된 등록 인허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부실채권 매입하고 추심 두 개예요? 매입하고 추심업이? 실제 매입하고 추심은 사실 다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매입을 하는 과정이 결국은 이제 결과가 추심이라서 왜냐하면 붙여놨구나. 맞아요. 보통 이제 은행에서 매각을 할 때 시점을 보면 이제 부실이 났을 때 은행에서는 보통 이제 그 자기 분담금이라 해서 이제 이에 대한 손실금에 이렇게 바로 이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뭐 충당금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당금을 보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은행에서 이제 부실화가 되어서 만약에 은행이 부실채권이 되었다라고 하면 다른 이렇게
대부채권 매입 추심업을 하는 이런 업체에게 보통 이전을 하면 이전하죠. 네. 그러면 본인들이 충당금을 안 쌓아도 되고 그리고 은행의 부실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바로 이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맞아요. 네. 요 대부채권 매입 추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많은 건을 하기보다 이제 소수의 건이지만 수익이 좀 될 만한 것들, 뭐 보통 아까 얘기했던 할인해서, 근데 원금 이하까지는 저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통은 원금에서 이렇게 가져오는 방식으로 예전에는 많이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사실 변호사 업무 중에서도 추심업이 있어요. 네. 예, 추심이 뭐 저희 뭐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네. 이렇게 이제 불법적인 추심은 아니고 네. 합법적으로 추심하는 절차들이 우리 민사 집행법에는 나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뭐 그렇게 얘기해서 경매에 넘기는 거죠. 맞아요. 네, 네. 부동산을 경매에 넘긴다든지. 네. 그리고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부동산 경매고, 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금 채권을 압류 추심한다든지. 네. 네, 뭐 그런 방법도 있고, 뭐 동산 가지고 있는 동산을 경매에 넘긴다든지. 그게 다 추심 업무에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아. 변호사 업무도 거기에 다 포섭이 되어 있어서, 네, 뭐 그 지금 추심업만 주로 네. 하는 법무법인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네요. 보통 이제 저희 이제 행정사 사무실에서는 이제 등록 관련된 걸 하고 있고, 네. 그리고 행정사 업무에 이제 저희가 이제 계약 관리나 계약서 관리랑 그다음에 사실 증명 이런 업무도 또 할 수 있는데, 이제 채권이 이제 이전되는 그 양도 양수 계약서에 대해서 문의를 좀 주시는 분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그 업무까지 저희가 진행을 도와드리기보다는 이 채권이 매입하고 그다음에 이전하거나 아니면 뭐 회수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이러한 업무가 보통 채권 집중기관이라고 해서 따로 이제 신용정보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채권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면서 이런 업무들을 행정사에게 좀 부탁을 하더라고요. 또 똑같이 이제 행정처럼 등록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말 그대로 채무자한테 이제 추심을 해야 되는 업무가 있다라고 하면 경매 신청을 하거나 이럴 때는 이제 변호사님이 말 그대로 도와줄 수 있을 그죠? 것 같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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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무래도 라이브 네. 방송에서 끊기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대부업 관련된 저희가 이제 사무실에 여의도에 있는데 말 그대로 여의도에 있다 보니까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수 있는 업무 중에서 특히 이제 NPL, 그래서 대부채권 매입 추심업이라고 하는 이 업무가 뭐 신규로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이미 등록된 업무를 다시 변경 등록할 때 이런 업무를 저희에게 이제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요새는 뭐 예전에는 등록권이 한 2달에서 한 3달이면 끝났었거든요. 네네. 근데 요 근래는 한 6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러한 일반 대부 시군구에 제출하는 등록권은 아직도 한 2~3달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업무는 한 6개월 정도, 길게는 한 8개월 정도까지 걸리니까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본금이 대부채권 매입 추심업은 5억까지. 5억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같이 협력하는 법무사님인 김진선 법무사님은 네. 제가 이제 이제 법인 설립할 때 저희가 법무사님께도 소개를 드리거든요. 그죠. 네, 법무사님은 좋은 고객이라고 하더라고요. 대부업을 하시는 고객분들이 생각보다 부동산 이전이 많거나, 그죠. 아니면 이제 저당을 잡을 일이 있거나, 아니면 저당 회수, 왜냐면 대출해주고 아니면 대출되었던 채권에 이 뭔가 변동이 좀 자주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고객이라고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법무사님하고도 협업을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추심의 과정에서 채무자분에게 아니면 일단 채권자로서의 역할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 변호사님이 이때 이제 등장을 해서 도와주실 수 있겠네요. 그죠. 왜냐면 이게 결국에 이게 추심, 그러니까 네. 강제 집행을 하려고 그러면 네. 그 집행 권한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네. 권한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건 이제 판결이에요. 법원 네. 판결. 그래서 이제 저희 변호사들은 이제 그런 판결을 받아들이는 네. 역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추심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판결이 필요한데 이제 판결 받는 데는 이제 변호사를 그러게요. 선임하는 거죠. 네. 특히 아까처럼 이제 뭐 정상적으로 이미 은행에서 나갔던 채권이지만 그 사이에 그 채무자들이 이제 뭐 변동을 좀 일으키게 되는 경우, 뭐 재산을 아니면 다른 곳에 이전을
뭐 그렸다라고 했을 때 아까처럼 이제 변호사님 얘기했던 사행위 취소 네, 소송으로 네. 또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요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대부업에 대한 정보가 좀 있겠거니 하고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일단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변호사님하고 같이 이제 어떠한 일을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 아까 이제 변호사님이 주 전문 분야를 좀 소개를 해주셨어요. 첫 번째가 부동산 관련된 네. 쪽을 얘기해 주셨고, 형사 관련된 얘기를 해 주셨는데, 네네. 한번 부동산 관련된 어떤 쪽 전문 분야를 하는지 자세히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부동산은 관련된 거는 사실 소송이 굉장히 넓습니다. 예, 넓은데 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업무를 하냐고 여쭤보시면 저는 이제 저희 법인은 이제 집행 관련된 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법인에는 이제 그런 집행 업무를 법원에서 집행 업무를 오래 하신 네. 고문님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네. 고문님도 계시고 아, 실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제 판결을 받는 역할은 변호사가 하고 그 네. 이후에 이제 강제 집행이 이루어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강제 집행까지 저희 법인에서 이제 한 번에 음. 처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를 좀 강점으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뭐 했던 소송은 이제 정말 다양한 소송 많이 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부동산 명도 소송도 많이 했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예전에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 이제 올렸던 사례, 네. 성공 사례 중에 이제 상가 건물 관련해서 뭐 권리금 관련된 소송, 그리고 또 상가 건물은 의외로 임차인들 간에 좀 분쟁이 좀 많이 있어요. 네. 특히 집합 건물 관련된 상가에서는. 그래서 뭐 간판, 네. 네, 그런 홍보물 제작해서 벽에 붙이잖아요. 네네. 간판을 서로 옮겨달라. 어떤 위치에 따라 또 이 간판 홍보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 간판 관련된 소송도 좀 많이 했었고. 아, 그러네요. 네, 네. 그런 거에 좀 분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송부터 시작을 해서 부동산 관련 소송은 사실 폭이 넓습니다. 네, 그래서 예. 근데 지금 잠깐 들어봤을 때 명도 소송은 소유자 입장일 것 같은데요. 그죠? 세무자 입장, 네. 뭐 이제 임차인 입장도 있나요? 임차인은 이제 네. 임대인 상대로 이제 보증금 반환을 안 해주면 요즘에 이제 그런 게 네.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에 좀 많아요? 왜냐면 이제 전세 사기가 있고 또 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예, 임차인들이 보증금 반환을 못 받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하고 그 판결문에 따라서 이제 집을 담보로 보증금 회수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소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처럼 이제 소유자 입장에서 명도 소송도 하시고, 그죠. 그다음에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 뭐 지금 보증금 반환 소송이랑 그리고 아까 이제 권리금도 얘기했겠지만 뭐 임차인끼리의 분쟁일까 아니면 소유자끼리 임대인하고 임차인 간의 분쟁이죠. 임대인끼리요. 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권리금을 이제 이 임차인들은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면 네. 자기들은 이제 권리금을 회수해서 나오고 싶어 하는데 임대인들은 또 그거를 원치 않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새로운 임차인하고 계약이 좀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임대료가 자기 원하는 대로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네. 우리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제 네. 권리금을 회수 기회를 네. 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네. 방해한다면 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네. 그런 손해배상 소송이 좀 제법 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그런 소송을 주로 하고 있고 네. 특히나 저희는 이제 사실은 대규모 소송 같은 걸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이렇게 한 호실 개인의 이제 영세한 사업자 소송도 하지만 이제 네. 뭐 좀 큰 건물 명도 소송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호텔 관련된 네, 저도 했었고요. 네. 이게 시설 자체가 조금 크죠. 다르게 예. 사이즈가 다르네요. 네, 그거는 사실은 이게 명도 집행이라는 게 네. 사실 저항도 심하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제가 했던 소송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네. 이제 저기 이제 중구에 호텔이 네. 하나 있는데 거기 중구라면 서울 중구. 서울 중구. 네. 예. 근데 거기가 이제 예전에 이게 지금은 호텔 산업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호실별로 분양을 해요. 그래서 호실을 분양을 받으면 그 호실을 운영을 하셔서 임대 수익을 얻는데 이 호실 하나만 이렇게 하나씩
운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네. 전체를 다 네. 어디 위탁기관에 위탁을 해가지고 관리 그렇죠. 위탁을 맞아요. 맡기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관리 위탁사랑 네. 이 분양자들, 이 구분 호실 소유자들이랑 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 수익금 정산의 문제. 아. 그러면 이제 계약을 해지를 하고 이는 관리 위탁회사를 내보내야 되네요. 되는데 아, 그 그러네요. 위탁회사는 잘 안 나가려고 해요. 왜냐면 끝까지 최대한 버틸 수 있으면. 저항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 하루하루가 임대 수입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겠네요. 네, 아. 그러면 어떻게든 끝까지 이제 버티려고 하고 물론 이게 수익금 정산이 계약서대로 안 되면 계약 해지하고 판결 받는 거는 당연 수수인데 집행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을 예전에 이제 했던 경험도 있고. 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집행이 어려운 이유가 안에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를 찾기 어려워서 그런가요?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집행이 사실 정황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법이 네. 잘 돼 있다면 굉장히 잘 돼 있는데 또 허술한 부분도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판결을 이겼다고 해서 판결문을 딱 보고 아 내가 법원에서 소송을 졌으니 나가야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하는 분은 굉장히 나이스한 분들이고 대부분은 끝까지 저항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저항을 하면 할수록 자기들 얻어들이는 이익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에 이런 민사 집행은 네. 사실 강제 집행을 저항을 하더라도 네. 뭐 형사적으로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뭐 공무 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공무 집행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민사 집행은 뭐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이게 혐의가 잘 인정되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용역업체를 동원을 하죠. 네, 그래서 몸을 막는 거예요. 그러면 막는 사람도 또 용역을 부르지 않나요? 막는 사람 용역 부르면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만큼. 또 그 용역업체를 네. 운영하는 또 회사들이 있어요. 네. 그 회사들한테 용역업 사람을 불러가지고 네. 서로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네. 그래서 거기서 폭력이 일어나면 당연히 이건 형사처벌감이고 네. 그 걔네들 용역업체들은 또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폭력을 안 씁니다. 적당한 선에서 딱 목만 네. 딱 써 있어요. 그러면 이 집행을 막는 거죠. 그러면 또 하루하루가 진행하고 우리 법원 집행관들을 오시면 이게 딱 집행이 이렇게 힘들 것 같으면 집행 네. 불능을 하고 가버려요. 네, 그러면 그럼 어떻게 돼요? 집행하기 위해서 네. 기습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뭐 야간 집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 수를 더 많이 불러가지고 결국에는 참 이게 어렵습니다. 네. 특히 어떻게 보면 규모가 큰 부동산일수록 그죠. 돈이 이제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이 좀 오겠네요. 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온갖 방법이 다 동원되고 네. 뭐 얼마 전에 골프 혹시 형님 골프 좋아하세요? 아니요. 안 좋아하세요? 골프 근데 인천 영종도 아시죠? 네, 네, 그거는 뉴스에 하도 네, 나와가지고 그거 제가 그 기억이 말씀 드리려고 납니다. 했어요. 네, 예전에 기억이 납니다. 스카이 네. 72라는 유명 골프장이 있어요. 그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골프 치신 분들은. 이거는 뭐 이게 뉴스에 튀면 다 나오니까. 네, 한번 나와도 돼요, 거기는. 네, 네. 거기 영종도 하면 딱 하나밖에 없어. 네, 거기 골프장에 네. 그게 판결은 다 이겼어요. 네. 그 인천 그게 이제 그 토지 소유자는 이제 아마 인천 그 공사 거예요. 아마 그 맞아요. 항공 거기 네. 거기 건데 공항공사. 네, 그래서 거기가 이제 그 사업자를 나가라고 했는데 네. 판결을 이기죠. 왜냐면 계약 기간이 끝나서 나가라고 하는데 뭐 맞아요. 판결 지진 않는데 네. 골프장 운영 수익금이 하루하루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네. 코로나 시기에 그때 네. 하루하루 수익금 그러니까 안 나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1심, 2심, 3심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 소송으로 어떻게든 막고 그래서 또 집행도 그렇게 막은 거예요. 네. 용역을 써가지고.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수익을 남기고 나갑니다, 위탁사들은.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궁금한 부분이 그러면 변호사님의 역할은 저의 역할은 네, 저의 역할은 이제 네. 판결을 최대한 빨리 받아들이는 거고요. 판결을 네. 최대한 빨리 받아야 되고 소송이 네. 지연됨이 없이. 네. 그리고 이제 강제 집행을 할 때 결국에는 이게 집행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필요한 인원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네. 저희 법원 집행관들하고 잘 조율을 해가지고 일정을 빨리 잡고 네. 그 다음에 집행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네, 시간과 그런 방법을 잘 연구를 해가지고 네. 기습적으로 집행을 하는 겁니다. 네. 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준비돼야 될 서류 이런 것들을 변호사님이 빠르게 이제 준비해 주신다고 네, 그렇죠. 보면 될 것 같네요. 이제 행정사는 그 업을 시작하는 그 준비 단계에서 빠르게 등록을 도와드린다라고 보면 되고 이후에 어떠한 이제 채무자와의 아니면 뭐 채무자이겠네요.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이제 불협화음이 있다라고 했을 때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리 이제 부동산 전문 유한 변호사님을 다 힘을 빌려서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부동산 얘기를 잠깐 했고요. 이제 또 잠시 후에 또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이제 주제는 대부업 전문 여의도에서 하는 수석 행정사와 우리 이제 미남 저 미남이라고 하지. 알겠습니다. 네. 부동산 전문 우리 유한 변호사님과 네. 아주 이제 조금 전문적이면서 은밀한, 네, 사실 은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이라는 걸 사실 이제 전문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현재 이제 등록돼 있는 한국대부금융협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등록돼 있는 업체 수로는 보통 한 800개 정도. 800개. 예. 그래서 뭐 이게 뭐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도 않고 뭐 이 숫자가 어느 정도 계속 조율이 좀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정책적으로 그런 건지. 그러니까 많이 적었을 때는 한 600개 정도 이렇게 되면서 보통 현재는 등록된 기준으로는 800개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저희에게 뭐 등록을 문의하거나 아니면 뭐 소유자가 바뀌었다라고 하면 어떤 발생이, 그러니까 등기부, 또 하나 차이가 대부채권 매입 출심업을 하는 업체는 무조건 법인이어야 됩니다. 아하. 그리고 대부업은 개인도 되거든요. 법인도 되고. 네. 그런데 이제 아까처럼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하는 대부채권 매입 출심업은 어떠한 사유가 바뀌거나, 예를 들어 주주가 바뀌거나 주소를 바꾸거나 아니면 이제 임원이 바뀌거나 하면 발생일로부터 무조건 15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못해가지고 잠깐 놓치신 분이 잠깐 저희에게 늦게 연락을 주신 분이 있었거든요. 무려 과태료 500만 원입니다. 잠깐 늦게 연락을 했다라고, 늦게 이제 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그거 등록하려고 이제 주무관에게, 그 담당자랑 정말 많이 얘기를 했었죠. 왜냐면 빈틈이 있거든요. 언제부터 15일인지가 이게 규정하고 법하고 약간 좀 약간 서류가 안 맞았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일치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명확하게 하려고 실제 이제 발생일로부터, 정확하게는 만약에 등기상으로는 주소를 바꿔놨는데 금감원에 등록을 아직 안 한 거죠. 그랬더니 원래 그러면 두 종류거든요. 등기 접수일로부터 15일인지 등기일로부터 15일인지 이 차이에 따라 한 2, 3일이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등기 접수일로부터 15일로 따지더라고요. 그거를 어떻게 하든 처음 일단 잘 얘기해가지고 등기일로부터 이 고객에 한해서, 이 고객이 쓰러졌거든요. 한번 자기 500만 원. 근데 대부업을 하시는 분이 500만 원 때문에 힘들어하시긴 좀, 그만큼 이제 많은 일을 하기보다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소상공인 대부업자. 그러니까 이제 작은 건 이제 소일거리로 하시는 대부업자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업자라 해서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보는 사채업자, 그러니까 TV에서 나오는 사채업자들은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자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등록된 대부업자분들은 저희들 처음에 이제 저희 사무실에 와서 등록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 되게 선량하시거든요. 선량하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요. 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강하세요. 그리고 실제 대부업을 등록하려면 범죄조회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범죄조회 했을 때 이상이 없는 업체들만이 이 대부업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 한 명이 지금 물이 들어왔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가오 스튜디오. 네, 여기 방송 맞죠? 네, 방송 맞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재미가 없다고요? 자, 쓰러지면 봐주는 거. 누구시죠, 저분? 지금 최세롬 대표님 같습니다. 네. 예. 자, 이제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네, 우리 들어오셨네요. 네, 언제 들어오셨나요? 뭐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좀 올려주세요. 제가 이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MPL이 뭔가요? 네, 해가지고 대부업 등록 전문 수석 행정사와 사건 해결 전문가인 우리 유한 변호사님과 은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금융감독원에 이제 신규 등록, 그 다음에 변경 등록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 이제 여의도의 수석 행정사, 네, 02-6084-3253 여기를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MPL 관련 방송 맞나요? 네, MPL 관련 방송 맞습니다. 네. MPL은 은행에서 보통 여러분이 대출 채권이 있거든요. 대출받은 그 은행에 대출받은 걸 제때 안 내면 사실상 3개월만 미납을 하면 이 채권이 부실채권으로 바뀝니다. 그런 다음에 이 채권을 일정 이상 되면 매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정책적으로 3개월 지나고 바로 매각을 하면 너무 채무자에게 너무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한때는 1년 지나서
1년 지나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기도 했었고, 지금은 이제 은행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잘, 뭐 내부적인 거라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때는 그렇게 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은행에서는 미치는 거죠. 1년 동안 매각을 못하니까 충당금을 쌓아야 되고, 그 다음에 회수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아마 또 이제 금융감독원에 아니면 금융위원회에 민원을 또 아마 제기했었을 겁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어떤 기간까지 또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부실채권은 보통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부실채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채권을 이렇게 일반, 아무나 팔아서는 안 되고, 대부채권 매입 추심업을 등록한 업체에게만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매입한 업체분들은 말 그대로 이제 경매를 신청하거나, 그리고 경매를 신청을 했는데 채권이 만약에 회수가 안 된다. 그럼 본인들이 낙찰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낙찰을 본인들이 받았는데 그럼 명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어려움이 있다. 하필 그 부동산이 호텔, 하필 그 부동산이 뭐 지금 얘기했던 골프장이다라고 하면 우리 사건 해결 전문가인 변호사님이 이제 법적으로 가장 필요한 서류를 빨리빨리 법원을 통해서 다 받아줄 수 있다고 하십니다. 맞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NPL은 은행에서 받은 대출 채권을 말 그대로 보통은 이제 채권자 입장보다는 채무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은행에서 저 또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저도 채무자 입장이라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은행에서 돈 빌릴 때는 가장 이제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날짜를 제때 안 갚으면 은행도 은행 일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죠. 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결국은 이제 NPL이라고 해서 부실채권이 되게 되었을 때 그 채권이 이러한 또 다른 등록된 NPL 대부채권 매입 추심업 업체에게만 이제 매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한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저희 행정사가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NPL은 부실채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야기를 또 계속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 제가 행정사 업무 중에 부동산 관련된 것 중에 하나가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주택건설 사업자가 사실 법적인 용어로는 주택법에 주택건설 사업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용어보다 보통 이제 뭐 시행이라고 하는데, 시행하시는 분들은 보통 신축 판매업, 주택 신축 판매업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는 신축 판매업이라는 용어는 법적인 용어는 아니고 주택건설 사업자가 더 맞는 표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용어가 많이 나오는 게 재개발하는 곳에서 빌라를 부시고 거기에 이제 공동주택을 딱 짓는다라고 하면 그 등록을 주택건설 사업자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문의를 좀 주신 분이 그냥 등록 안 하고 하면 안 되냐?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안 하면 뭐가 있나요? 네, 안 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 양도세, 처음에 취득할 때, 뭐 중과세, 이게 땅을 매입할 때도 과밀억제 권역, 서울 같은 경우에는 중과세가 또 많이 나올 거고, 법인인 경우에는 뭐 법인세, 중과세까지도 또 나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물건을 팔았을 때, 부동산 팔았을 때 양도세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주택건설 사업자는 살 때도 팔 때도 다 세금이 면제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택건설 사업자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말 그대로 주택을 지은 다음에 그리고 바로바로 팔기 편하게 하려고 주택건설 사업자를 이제 등록을 하는데, 여의도에 주택건설협회가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지사가 저희 여의도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업무를 이제 자세히 좀 이제 알게 된 거죠. 네. 만약에 이렇게 주택건설을 하는 과정에서 막 이제 빌라가 여러 채 있을 때 이거를 새로 빌라 입주한 사람들하고 이제 협의가 좀 잘 되면 말 그대로 시행하신 분들이 이거를 다시 이제 재개발을 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변호사님이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입주자들 아니면 여러 입주자들하고 아니면 뭐 서로 뭐 건물 여러 채가 같이 모이는 공동주택의 경우에서 뭔가 분쟁이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사례들도 혹시 있으세요? 입주자들이 여러 명이 있는 그런 건물들. 그렇죠. 뭐 대표적인 이제 건물 소송 관련된 거는 이제 신축 건물 뭐 하자 소송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신축 건물. 그러면 이제 입주자 대표 회의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입주자 대표 회의가 주체가 되는 거는 이제 각각의 소유권자들이 그분들한테 이거의 그 소송 권한을 다 넘기고 위임장을 받고 이제
이주 대표 회의가 시공사를 상대로 네. 시행사나 시공사죠. 네.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가 많고, 네. 네, 이게 이제 집합관리법상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네. 네, 그렇게 소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뭐 시간상으로 1부는 대부업을 얘기했다라고 하면 지금 2부는 이제 주택건설 사업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네. 행정사는 주택건설 사업자를 등록을 하면 이분들이 보통 시행사 역할로서 보통 하거든요. 그러면 주택건설 사업 이 말 그대로 뭐 면허라고 한다면 면허 사업자인데 이 면허를 등록을 하고 나서 건물을 이제 뭐 공동주택을 이제 짓게 되면 그죠. 그 지은 다음에 말 그대로 분양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전체 뭐 이제 이전을 한 다음에 그 이전하는 사람들 아니면 거기 들어온 임차인들끼리 지금처럼 입주자 대표 회의를 구성을 하고 건물에 대한 어떤 이제 공사가 좀 잘 못됐다라고 하면 보통 두 곳이 공동 책임을 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사와 시공사가 그죠. 공동 소송은 책임을. 이제 아마 계약은 네. 입주대표회의, 그러니까 입주자들은 계약은 시행사랑 한 거죠. 네. 시공사는 이제 시행사하고 시공사와 계약을 해서 공사를 네. 위탁, 그러니까 도급 계약을 맺은 거고.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분양 주체는 시행사이기 때문에 네. 이 소유권자들은 이제 시행사를 상대로 하자 소송은 그렇게 합니다. 네. 하자 소송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네. 그럼 시행사는 자기가 공사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시 네, 시공사한테 시공사한테 따져야 될 것 같은데. 네, 소송을 해서 다시 받아낼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소송 참가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 네, 또 그래서 이제 진행하는구나. 시공사한테 야 너희 이거 소송 네. 네가 이거 참가해. 어차피 이 소송에서 지게 되면 네, 네. 이 줘야 될 하자 보수비 관련돼서는 오. 니네가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네. 하면서 시공사를 참가시키는 거예요, 소송에. 네, 네. 그러면 시공사가 참가해서 시공사가 마치 이제 주체인 마냥 적극적으로 방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사는 한 발 뒤에 물러서서 이렇게 보고 있고. 아, 그러면 결국은 입주자 대표 회의랑 그다음에 이 시공사와의 싸움이겠네요. 그죠. 이제 네. 하자가 주장하는 쪽은 하자를 입증을 해야 되고, 네. 근데 이건 하자가 아니다. 네. 예, 왜냐면 여러 가지 법들이 있잖아요. 네. 그 건축법을 다 관련된 법을 다 지켜서 준수를 했기 때문에 하자가 아니라는 방어를 하는 거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송이 또 복잡한 소송이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지금 이제 변호사님이 얘기하시는 입주자 대표 회의를 얘기하는 거 보면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양도를 받은 쪽 아니면 임차인들 보통 임차인이 보통 소송에 참여하나요? 아니면 임차인은 소유자가 참여하나요? 소유자가 참여하죠. 아, 소유자가 참여를 예, 하고 예. 뭐 그러니까 분양을 받으신 분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아, 그렇게 해서 분양을 받았는데 건물에 어떤 하자가 생긴다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는 시행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만 시행사도 시공사에게 또 책임을 물게 되어서 이러한 소송이 결국은 이제 시공사랑 입주자 대표회의 즉 이제 분양을 받은 사람들하고 이제 싸움이 시작된다라는 그죠, 얘기를 맞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아, 그 땅 위에 있는 다른 소유권들이 있을 거잖아요. 맞아요. 그 사람들 내보낸 소송들을 많이 해요. 이게 아. 이제 대표적인 이제 명도 소송이에요, 그게. 아, 먼저 땅을 매입했을 때 네.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래서 건물 철거하거나 기존에 있는 사람들, 네. 아, 그 그다음에 사람들은 임차인이겠네요. 임차인들도 있고 뭐 기존의 아니면 불법, 소유, 소유자도 있을 수 소유도 있어요. 있고 무허가 건축물도 많고 아, 그러네요. 뭐 농작물을 심은 분들도 있고 그분들 상대로 소송을 다 하고 아, 그분들 다 내보내는 소송을 먼저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아, 그 그런 소송을 소송도 그 소송이 사실은 저희 변호사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건. 굉장히 큰 큰 사이즈의 소송이죠. 소송이겠네요. 왜냐면 여러 임차인 여러 명을 상대로 네. 한꺼번에 소송을 해야 되고 소송에서 이기면 네. 또 그 집행을 해야 되고 음. 그리고 또 이제 등기까지 하는 그 업무가 사실 아니, 큰 업무입니다. 어떻게 네. 보면 이제 공격을 해야 될 대상자가 많고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변호사님에게는 훨씬 더 좋은 사건인가요? 그죠. 그러니까 시행사분들은 이제 그런 어려운 사건이지만. 어렵기도 하지만 이제 네. 시행은 어쨌든 빨리 이거 사업을 진행을 해야지. 아니면 사업비가 계속 들잖아요. 그렇겠죠. 지체되면. 네. 다 어차피 이거 대출 받아서 땅 매입한 맞습니다. 다음에 그거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빨리 내보내야 되는 소송이 필수적이고, 네. 그거를 이제 변호사들한테 위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업 하시는 분들하고 변호사들 이 업무가 이게 딱 붙어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보통 시행사 안에서도 법무팀이 그 정도 사이즈가 되면 법무팀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법무팀에서의 어떤 원활하게 또 변호사님께 또 지원을 해주나요? 어떨까요? 사실은 법무팀이 있는 사업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대기업들은 법무팀이 다 있죠. 네. 이제 사내 변호사들이 다 있어가지고 법무팀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회사에는 법무팀이 없고, 네. 이제 보통 이렇게 의뢰를, 저희 법무법인 같은 네. 경우에 의뢰를 주시면 저희가 이제 법률 자문을 해드리고, 네. 또 필요할 땐 소송 대리를 해드리는 이제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신유사님 아시는 시행하시는 분들 있으면, 네네네. 네. 무조건 그분들은, 네, 미리 한번 네, 안내를 해드려야겠네요. 그분들은 어떤 변호사들이 꼭 필요할 거예요. 네. 그러면 그분들 좀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시공사 쪽이 더 낫나요? 시행사 쪽이 더 네, 나을까요? 네. 실제 아까 이제 주택건설 사업자 얘기를 했었잖아요. 주택건설 사업자를 하는 이제 만약에 어떤 뭐 하는 그 등록 조건이라 한다라고 하면 보통 공동주택은 20세라고 해서 20세대 이상 20세대 이상. 이상을 짓거나 아까 토지만 매입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토지만 매입한 다음에 나중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토지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주택건설 사업자의 등록 요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0호 이상, 그 다음에 토지가 1만 제곱미터일 때 말 그대로 그 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미리 변호사님께 이제 미리 자문을 좀 구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뭐 사건에서 조금 약간 분쟁이 좀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하면 변호사님과 얘기를 해서 그죠. 속도를 좀 더 빨리 낼 수 있도록 네네. 하면 되겠네요. 저희 또한 주택건설 사업자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이제 법인으로 보통 하실 텐데 법인으로 하기 전에 법인 등기를 하기 전에 저희한테 먼저 오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등기부 등본에 주택건설 사업에 관련된 사업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넣고 자본금만 맞춰서 옵니다. 자본금은 주택건설 사업자가 3억이거든요. 근데 그 자본금만 일단 맞춰 놓고 와가지고 자 이제 등록해 주세요. 아니 뭐가 이제 사업에 내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똑같아요. 이제 그 업을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이라면 먼저 저희랑 그 업에 대한 목적 사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정관에, 그 다음에 등기부 등본에.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법무사님 통해서 등기를 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등록을 도와드리면 등록된 이후에 말 그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 아니면 매입했다라고 하면 변호사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시면서 아까 지금 얘기했던 지금 이미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뭐 또 다른 공격적인 뭐 방어적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면 유한 변호사님 네. 사건 전문 네. 아까 이제 형사 사건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혹시 뭐 이거 부동산 관련된 형사건들이 좀 있을까요? 네. 부동산 관련된 형사사건은 뭐 파생돼서 이제 뭐 몇 가지가 있긴 합니다. 있기는 한데 제가 이제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거는 이제 요즘에 이제 가장 핫한 게 뭐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그게 좀 핫한 법이어서 이제 그거 관련돼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그렇구나. 네네. 대표님들.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해서 이제 법률적인 자문을 이제 구하시는 대표님들 좀 있으시고. 네네네. 사실은 근데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은 이게 처벌 사례가 많지는 않고 거의 없어요. 없고 이제 아마 수사기관에서도 이제 법이 개정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쪽에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약간 이제 고민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이게 판례가 추측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걱정도 많이 하시는 한편 아직 정립되지 않아서 이제 저희도 자문하는 입장에서도 사실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법률의 문헌적인 해석을 위주로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뭐 형사사건은 사실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게 사실 요즘엔 성범죄죠. 성범죄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성범죄 관련된 사건도 지금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이제 부동산 쪽으로의 형사건이 연결되는 고리가 별로 없으니까 민사에서 보통 해결되는 거죠. 민사에서 해결되고 형사건은 이제 부동산 뭐 집행하다 보면 이제 업무 방해나 뭐 이런 게 좀 따라오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점유하고 있는 불법으로 점유한 사람들이 업무 방해 여지가 있나요? 그쪽으로는 연결되지는 어렵죠. 이게 업무 방해가 되려면 요건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한다든지. 그 전에 그 허위사실을 유포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업무 방해는 뭐 그냥 업무를 방해한다고 뭐 되는 건 아니고. 못 들어가게 막 이를 막거나 이런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위계나 위력이나 허위사실 유포를 해서 업무를 방해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집행에서는 임차인이잖아요. 원래 권리는 있었지만 임대차 계약이 어쨌든 해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해지의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당사자끼리 이게 내가 맞냐, 네가 맞냐, 해지 사유가 있다, 없다 이런 거 상황에서 계속 불법 점유했다는 것만으로 업무 방해까지 네. 되는 건 아니죠. 네. 오히려 임대인들이 업무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임차인들이 계약 해지했는데 안 나가요. 그럼 임대인들이 가장 생각하는 게 뭐냐면 문을 막거나 뭐 이렇게. 단전 단수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전기를 끊어버린다든지 물을 끊어버리는데 그게 업무 방해입니다. 그게 업무 방해. 예. 제가 부동산에서 좀 이제 보이는 것들이 유치권 이렇게 하잖아요. 유치권이요? 네. 네. 공사가 진행되던 과정에서 공사비를 못 제대로 주면. 네, 못 주었을 맞습니다. 때 네. 시공사가 이제 시행사 상대로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경우에 말 그대로 그러니까 돈은 주었는데 서로 합의 뭐 공사에 대한 금액이 안 맞아서 일 것 같기도 한데. 그죠. 이제 네. 가장 많은 게 사실 유치권이죠. 네. 사실 시행사, 시공사 간의 갈등이 있으면 네. 시공사 입장에서는 우리 공사대금 못 받았잖아요. 네. 그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은 건 유치권 행사하는 거예요. 네. 거기 이제 그냥 유치권 말 그대로 거기 이제 점유하는 거거든요. 그건 음.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돈을 줄 때까지 자기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임대인은 사실 골치가 아프죠. 네. 근데 이제 유치권도 요건이 있어요. 음. 그냥 요즘에 길 가다 보시면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플랜카드 걸잖아요. 붙잖아요. 네. 그거만 붙인다고 유치권 행사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게 붙여놓는다고 유치권 행사되는 건 아니고 현실적으로 점유를 해야 돼요. 그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 유치권도 동시에 사라져요. 그래서 임대인들은 근데 현실적으로 거기 24시간 어떻게 점유하고 있겠어요. 그 임대인은 이제 그 순간을 노려가지고 네, 들어가면 되나요? 들어가서 네. 문을 잠궈버리고 네. 그럼 뭐 유치권이 사라지는 거예요? 네, 유치권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법률적인 이슈가 많고 그러면 양쪽을 상대로도 도와줄 수 있겠네요. 아, 만약에 그죠. 이제 시행사 네. 입장에서 유치권을 깨기 위한 그죠. 어떠한 이제 법률적으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거라. 네, 그런 거 많이 합니다. 네. 있고 유치권 부존재 확인해소 뭐 그런 소송도 있고요. 네. 유치권 사실 존재 확인해소도 있고 네. 네, 많이 이러한 사건도 이러한 소송도 어떻게 보면 빨리빨리 끝내야. 맞아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이제 시행사 입장에서도 빨리 어떻게 보면 은행 뭐 대출 받은 이제 그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이 또 있을 거고, 네네. 시공사 입장에서도 반대로 시공사는 빨리 공사대금을 받거나 중간에 뭐 완공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시공사 입장에서 빨리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반대적인 입장에서도 그죠.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부동산 관련된 부분은 확실히 금액이 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형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민사건이 훨씬 더 이 이슈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잠깐 이제 형사건을 언급을 해주셨지만, 뭐 부동산이 아닌 이제 다른 사건들도 우리 유한 변호사님은 또 이렇게 맡아서 또 진행하시니까요. 네. 아까 이제 뭐 성범죄 관련된 거는 보통 이제 가해자 쪽일까요? 아니면 이제 뭐 피해자 쪽에서? 둘 다. 둘 다? 네, 네. 사실 뭐 네, 저희 의뢰인 쪽에 그러니까 뭐 한쪽만 맡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저희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변호사고 그 입장을 네. 대변하는데 그 법률의 요건에 맞게 네. 그리고 어쨌든 잘못을 하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죠. 뭐 변호사라고 네. 해서 그 잘못한 거를 덮을 수는 없는 거고 최선의 방어를 해드리는 네. 역할을 해드린 거고 네. 그리고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네. 피해 회복에 최선을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피해 회복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고 네. 또 가해자가 네.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입장에서 도움을 드리는 거라서요.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 변호사님이 어디에 있고 변호사님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개를 잠깐 예, 해주세요. 저는 이제 법무법인 조율이라고 네. 저희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네. 교대역 7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네이버에 치시면 쉽게 나오고 또 제 이름을 네. 네이버 유한. 네이버나 네. 그런 포털 사이트에 치면 뭐 위치나 정보가 다 나오기 때문에 네.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유튜브 채널을 하나 하고 있고 맞아요. 아까 유튜브 채널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하고 있고 유한 이렇게 치면 될까요? 유한 변호사? 네. 네, 유한 변호사 치면 나오고요. 또 네. 저희 채널명이 환타스틱. 환타스틱. 네, 환타스틱이라서 그거 쳐셔도 되고 네. 그리고 블로그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블로그 쉽게 연결하셔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자는 몇 명 있죠? 유튜브요? 네.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거의 안 들어가신 지 오래 아니, 되셨나요? 저 구독자 이렇게 확인은 안 하고 네. 한 600명 정도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아요? 근데 뭐 어떻게 좀 하다 보니까 저의 경쟁 상대로 우리 미남 변호사님인 네. 판타스틱을 네. 저희 이제 선의의 경쟁 어떠세요? 저야 뭐 네, 서로 이제- 저희끼리 경쟁한다 못할 의미가 있죠.
열심히 우리 환타스틱에 저도 언제 기회가 된다면 네. 한번 초대를 해주시면 네. 저도 이제 환타스틱에 한번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보통 거기에 환타스틱에서 어떤 얘기를 해주시나요? 아, 저는 네. 사실은 이제 제가 그 유튜브를 운영하는 이유는 네. 뭐 특별한 이걸 통해서 뭐 뭐 제가 수입을 한다기보다는 저 우리 가오 스튜디오 네. 최세훈 대표님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저 보이나요? 네. 네. 잠 없는 사람이 이기는 거네. 눈을 부릅뜨고 지켜라. 아주 최고 행사. 서초동 닭강정 주는 김밥집 점심시간에 가시면 만나실 수 있나요? 여기 가오 스튜디오도 서초동이니까 네. 우리 요한 변호사님을 따로 보자는데요. 아, 좋습니다. 네. 네, 김밥집에서 보자고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아, 아닙니다. 제가 그 유튜브 채널은 네. 이제 저를 이제 누군가 저를 소개했을 때 네. 저에 대해 찾아보셨을 때 유튜브 채널도 한다 이런 좀 저희가 PR 정도로 네. 하고 있고요. 저는 주로 네. 콘텐츠는 이제 네. 법률적인 이슈, 네. 뭐 쉽게 얘기해서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이슈 매일매일 있잖아요. 법률적인 네네네. 이슈 그거를 네. 좀 담아주고 제가 해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좀 말씀을 드려서 그런 게 좀 조회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한 이슈. 최근에 이제 진행됐었던 사건들을 네, 가지고 네, 이야기를 좀 풀어가고 네. 변호사님이 뭐 어느 쪽에서 입장에서 뭐 대변을 했을 때 어떻게 풀어갈지 이런 얘기를 네, 해주시나요? 그런 얘기하고 이게 어떻게 진행될 건지 예상도 좀 음. 해보고요. 네. 그런 게 좀 이슈가 잘 되고, 그 다음에 뭐 제가 했던 네. 사건, 네. 승소원이 하게 되면, 그 사건을 좀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고 드리고, 그렇게 해서 그냥 저를 알리는 수단으로 네. 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이제 오늘 이제 어느새 이제 55분 되어서 이제 저희가 오늘 나눴던 얘기를 한 번 더 다시 뭐 한번 복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앞에 영상을 찍는 첫 번째에서는 저희가 대부업 관련돼서 MPL이라고 하는데 부실채권을 매입을 하려면 이제 사오려면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자들은 대부채권 매입 추심업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채권 매입 추심업을 등록을 하신 분들은 말 그대로 매입도 하고 추심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유한 변호사님이 추심 쪽을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매 신청을 통해서도 해도 되고 아니면 채무자에게 어떤 뭐 내용 증명을 아니면 다양하게 이제 법적으로 해야 될 뭐 역할들을 도와주신다고 그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경매 신청을 했는데 그 경매가 낙찰가가 생각보다 좋은 가격이 안 된다라고 하면 대부채권 매입 추심업자 분들이 보통 본인들이 다시 낙찰을 받거든요. 낙찰 받는 과정에서 명도소송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이게 원활하게 좀 되지 않을 때 또 유한 변호사님이 속도전 빠르게 처리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변호사님을 통해서 집행 이후 단계도 아마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두 번째 또 나눴던 얘기가 주택건설 사업자. 요즘 그러니까 대부채권 매입 추심업을 하신 분이 주택건설 사업자를 같이 하는 분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경매로 나오는 채권으로 나오는 거를 같이 또 하시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주택건설 사업자는 공동주택 일반적으로 이제 뭐 빌라라고 했을 때 아니면 오피스텔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세대 이상 아니면 땅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택건설 사업자를 등록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냥 그렇게 안 하고 건물 지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내 집을 내가 지어도 되잖아요. 다만 세제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즉 취득세 처음에 구입할 때 세금과 그 다음에 나중에 매각했을 때 양도세 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아까처럼 공동주택 20세대 이상과 1만 제곱미터의 토지를 구입을 한다라는 그 요건을 갖추신 분들은 주택건설 사업자, 일명 이쪽 업계에서는 신축 판매업, 주택 신축 판매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등록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걸 저희가 행정사가 또 도와드리고요. 이 주택건설 사업자가 말 그대로 아까 이제 토지를 매입했는데 거기에 불법으로 거주하거나 아니면 이미 다 합의가 되었는데 아니면 뭐 그냥 무허가로 이제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명도할 때 우리 또 변호사님이 또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대부업 관련된 그리고 주택건설 사업자 관련된 얘기를 나눴는데 아까 또 인상 깊었던 건 아까 이제 하자보수 관련된 소송도 우리 변호사님이 또 진행을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하자보수 관련해서 임차인들이 아니면 소유자 이제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이 건물에 조금 뭐 어떤 하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하자 단계에서 변호사님을 통해서
첫 번째는 시행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변호사님께 한번 초견 상담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갑자기 제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궁금한 게 만약에 이제 보통 내가 입주를 하기 전에 먼저 입주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뭔가 이제 건물에 요새는 뉴스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미 계약은 다 했고. 그 하자 본 소송은요. 네. 입주하고 나서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기간이 그 건물마다 다른데 3년 이내에 다 하실 수 있고 네. 일반 아파트는 10년까지 다. 10년 동안. 네, 10년 내에 발생된 하자는 네. 다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 입주하기 전에 꼭 다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또 만약에 혼자서 상대로 해도 되나요? 아니면 여러 명이 모여야 되나요? 이게 왜냐면 무조건? 공용 부분 있잖아요. 네. 공용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나의 전용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전용 부분은 뭐 혼자만 해도 돼요? 상관은 없는데 네. 예. 소송은 특별한 소송이 있습니다. 같이 해야 되는 소송이 몇 가지 있어요. 그걸 그렇구나. 이제 네. 요건이 필수적 공동 소송이라는데 이제 그런 소송이 아닌 이상에는 네. 개인은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아까 이제 변호사님이 얘기를 이제 조금 뭐 사람들 당사자가 좀 많을 때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잖아요. 그럴 그렇죠. 때 변호사님을 같이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지금처럼 혼자서도 또 가능하니까 특히 이제 건물에 분양을 받았는데 하자가 생겼다라고 하면 뭐 들어가기 전 아니면 상관없이 변호사님을 찾아서 지금처럼 이제 사건 이 좀 마음을 나의 이 어려움을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유한 변호사님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한답니다. 판타스틱. 판타스틱 한다고 하니까 어느새 이제 9시가 좀 다 되었는데 네. 오늘 이제 1시간 이제 변호사님과 그리고 행정사와 어느 부분에서 같이 할 수 있는지 특히 이제 부동산 전문으로 하시는 유한 변호사님과 부동산과 좀 관련성 있는 그러한 행정사는 인허가 쪽에서 그리고 이와 관련된 또 나중에 이제 뭐 생길 수 있는 분쟁 관련해서 또 변호사님과 얘기를 나누는데 오늘 1시간 시간 어떠셨나요? 뭐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쪽 관련된 일을 네. 하기 때문에 네. 이거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는 네. 너무 즐겁고 항상 좋습니다. 저의 뭐 인사이트라고 해야 아, 되나 그런 그럴까요? 것도 높아지는 것 같고 근데 네. 이제 듣는 분 입장에서 어떨지 사실 재미는 없을 수도 있는데 저희도 이제 컨텐츠가 재밌는 컨텐츠가 아직 안 나와가지고 컨셉도 계속 유동적이거든요. 네. 나중에 우리 변호사님 나중에 저희가 활성화가 좀 됐을 때 네. 다시 한 번 더 초대를 네, 해드리고자 언제든지, 하는데 네, 가능할까요? 언제든지 네, 감사합니다. 연락 주시면 네.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유튜브도 하시는 환타스틱 그리고 부동산 전문 유한 변호사님을 모시고 오늘 이제 대부업 전문 수석행정사와 그다음에 사건, 부동산 관련된 사건을 해결을 전문으로 하시는 우리 유한 변호사님과 아주 은밀한 아니면 일단 어렵지만 오늘 이제 서로 얘기를 쉽게 좀 풀어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오늘 1시간 동안 이제 시청해주신 그리고 가오 스튜디오의 최소영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상으로 오늘 수석행정사 TV 마치겠습니다. 유한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